자, 이번엔 100점 목표 시간이고요. 조금 큰 그림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타이틀은 또 아래 공포. 겁나죠. 진짜 겁이 나는지 알아볼까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목을 굉장히 세게 뽑아오셨네요. 네. 자, 지난 3월 FOMC,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연방준비제도가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주말 뉴스 보니까는 그 CME 페드워치 FF 금리 선물은 5월 달에는 오히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88%라고 지금 측정하던데요. 자, 이 배경을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매파적 비둘기파적인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가 이제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금리 0.25bp 인상은 예상됐던 거고, 네. 그다음에 점도표도 3월, 6월, 9월, 12월 점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도표도 작년 12월과 중간값 기준으로 5.1%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금리 결정 일주일 전에 파월 의장이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전이죠. 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되게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이거 생각보다 금리 뭐 6%까지 가야 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들을 했던 거에 비하면 점도표가 5.1이라는 것은 완화적이다. 그것은 비둘기파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어쨌든 간에 올 내로는 금리 인하 절대 꿈도 꾸지 마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는 점에서 매파적인 그런 결정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지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에서는 5월에 금리 동결, 그리고 6월도 동결한 후에 7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해왔지만 시장이 연준 말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그만큼 신뢰도를 굉장히 잃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결국은 금리 인하가 올해 내에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금리 인하가 아니고 경기가 급격하게 다운될 가능성 때문에 생기는 금리 인하. 그렇죠. 좀 저희가 생각하는 불편한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를 보통 이제 호재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일단은 그 전에 먼저 사달이 한번 나죠. 네네. 예, 그런 금리 인하는 좋은 금리 인하는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가 올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또 자신한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데 속내를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재무부하고 이게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약간 발언이 왔다 갔다 했죠. 네네. 22일 날 현지 시간으로 보면 그 상원에 나갔을 때 이거 우리 전액 보증 안 한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게 언제 있었냐면 굉장히 재밌는 게 파월 의장이 프레스 컨퍼런스 할 때랑 동시에 거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빠졌었는데 이게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주가가 빠진 거의 더 큰 원인은 그 당시에 앨런 재무부 장관이 이거 우리 전액 보증 안 한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게 더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날 또 하원 세출위원회에 나가서는 우리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이제 오락가락함으로써 피해를 또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떤 쪽에 우리가 지금 어떤 쪽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언제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뭐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재무장관이나 연준의 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지만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특히 앨런 장관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와 조금 어떤 궤를 같이 하는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느냐 못 하느냐, 즉 저희가 미국 표현으로 원텀 프레지던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네. 거기에 있어서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결국 경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불만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신용경색이나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경기까지 빠지기 시작하면 이러면 사실은 내년에 장담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1992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초선 나왔을 때 처음 대통령 나왔을 때 이제 부시 대통령 후보 당시 후보를 상대로 사용했던 캐치프레이즈인 stupid it's the economy stupid 그러니까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라고 그렇죠, 했던 그렇죠.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네. 그게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자, 복잡다단한데 자, 뭐 여기 지금 또 현안으로 떠오르는 문제 이슈가 크레딧 스위스. 뭐 일반 분들은 많이는 못 들어보셨을 텐데 뭐 도이치방크 들어는 보셨지만 거래하는 은행은 아니죠. 주말에 또 이슈가 툭 튀어나왔죠. 근데 사실 뭐 그 CDS 프리미엄 얘기를 하는데 그걸 리얼타임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국내에서도 대부분 다 블룸버그를 통해 가지고 네네네, 맞습니다. 약간 딜레이 시세를 네네, 보는데 맞습니다.
뭐 볼 수 있는 거야 이제 유로화 봐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건데 유로화는 아직은 뭐 안정적인 것 같은데 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을 좀 하시나요?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게 도이체방크가 저희는 거래하는 은행은 아닌데 저희가 만약에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되면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도이체방크의 통장을 개설할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네. 국민은행이죠. 아, 독일에. 그런데 이 도이체방크는 사실 CS에 비해서 규모가 총자본이 한 2.5배 크고요. 그다음에 실리콘밸리뱅크에 비해서 한 7배 정도 큰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도 업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익성도 좋았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굉장히 괜찮다고 평가받는데 이게 크레딧 스위스랑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이 뭐냐? 구조조정을 최근에 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네. 최근에 한번 굉장히 수익성이 악화돼서 2019년 이후로 구조조정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코코본드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신종자본증권의 일종이죠. 이 코코본드 이슈도 사실은 그렇게 비율이 다른 뭐 바클레이스나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다른 유럽은행에 비해서 아주 높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시장이 지금 공포에 감염돼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 괜찮아질 것 같으면 야 그럼 다음 타겟 누구니? 그렇죠. 야 누가 약한 녀석이니? 우리가 어디를 던져야 되니?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제가 말씀을 이제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 자기 실현적 기대 같은 게 지금 막 그 안 좋은 쪽에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시험이 있는데 왠지 나 시험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죠. 그렇죠. 그럼 공부를 안 하다 보면 진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지는데 네. 이 일이 지금 파이낸셜 마켓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같아요. 유럽, 미국, 유럽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거니 이게 받거니. 벌어지는데 뭐 이런 것들이 향후에 당분간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결국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가 지금 왔냐 안 왔냐 오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여러 군데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의견이 조금씩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이미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금융위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그럴 일 없다 잘 넘어갈 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굉장히 시장의 민감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성이 소뚜껑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IMF 총재도 주말에 또 글로벌 이 금융에 대한 불안감을 지적해서 중국을 또 타겟팅해 중국이 빨리빨리 뭔가를 좀 돌립시다라고 이제 부응시키는 것 같은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조금 움직이는 이런 형태들 JP모건이 최근에 보고서를 냈군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중국은 생각보다 저번에 저희가 양회에서 최근에 나온 얘기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기대했던 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이 재정 쪽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빨리빨리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회에서 나온 중국의 시그널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가겠다. 올해는 무리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생각보다 지금 반등이 조금 더딘 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계 경제에 약간 이제 어두운 부분, 뭐 약간 도움이 덜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사실 금융위기 그다음에 그로 인한 저희가 글로벌 경기의 침체 이거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살살살살 천천히 내려가느냐 아니면 빠르게 내려가느냐처럼 보이는 느낌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내려가는 건 저희가 얘기하는 이게 진짜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심한 금융위기. 왜냐하면 그때는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좀 안 좋은 에셋, 네. 건전하지 못했던 에셋이 망가지는 데서 일어났던 것이라면 지금은 문제가 결국 저금리 환경에서 고금리 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 등등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에셋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더 광범하게 지금 문제가 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세게 부러지면 금융위기가 오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하게 부러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지역은행들 지금 뱅크런이 굉장히 전방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고요. 그렇죠. 이런 데서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것이 신형 경색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조금 하강하는 데 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만 하강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문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조금 더 암운이 드리워지는 쪽으로 갈 확률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또 상업용 부동산에 쓱 지나갔습니다만 부동산 이슈도 있죠. 국내도 네네.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래서 미국의 또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물가지표 하나가 또 나옵니다. 미국은 뭐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있지만 개인 소비 지출 PCE 인플레이터가 이번 주에 나오죠. 네. 31일 날.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PC가 이제 결국은 CPI보다
약간 더 빠르게 그 구성 항목을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쓰는 지출뿐만이 아니고 기업들이 소비자를 위해서 쓰는 지출까지 비용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면밀하게 저희가 그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수 있는 매저라고 그 페드 연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매저인데요. 그 매저가 지금 보니까 작년 12월에 비해서 1월에 올 1월에 다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게 떨어지다가 다시 튀어 올라갔거든요. 이게 CPE도 그렇고 저희가 거기서 에너지랑 푸드밴, 근원 CPE도 둘 다 튀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속도가 굉장히 조금 더디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리라는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네. 지금 신용시장을 생각하면 금융시장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이 상황. 그래서 토끼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두 마리가 뛰고 있는데 결국 돌 하나를 갖고 누구를 타겟할 것이냐. 굉장히 큰 어두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또 국내 얘기하면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1.5%까지 벌어졌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화면이 이상하게 나왔죠. 자, 한미금리 격차에 대해서 국내 자본시장 상황, 요거 파악은 어떻게 하죠? 지금 금리 격차가 1.5%면 2000년대 이후로 최고 금리 격차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과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두 나라라면 금리 격차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지금은 금리 격차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동안 이 달러 가치를 좌지우지하던 것이 연준의 긴축의 속도라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긴축의 끝 터널의 거의 끝점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리 격차가 그렇게 말해주는 바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환율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은에서 금리 격차를 격정해서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환율이 1,300원대 후반으로 갑자기 뛰거나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이나 11월 초반까지 경험했던 아주 그런 급격한 원화의 어떤 그 가치 절하가 있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 금리 격차만이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설명력이 연준의 지금 긴축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은행도 보고 있는 거, 한국은행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금리 격차 때문에 기준금리를 4월에 우리나라가 인상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일단 환율이 조금 안정적이니까 한숨을 돌릴 수 있는데 이제 결론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이 곧 끝나갑니다. 1분기가 끝나가는데 이제 실적들을 막 집산하고 있을 텐데요. 안 좋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작년에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의 효과나 세계 경기가 이게 다운되는 효과들이 지금 묻어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3분기부터 어떻게 될 거냐 반등을 할 거라는 예상도 있으나 그 반등을 할 거라는 예상의 아주 중요한 가정 하나는 부러지는 게 없어야 됩니다. 지금 그 금융시장에서 부러지는 것이 없어야지 되는데 거기서 뭔가가 부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펀더멘털이 급격하게 다운되기 시작하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실적이 향후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무패 시간이었고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가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